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트랩의 이훈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AI 개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트랩이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는데, 아주 초기의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증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커리어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뭐 결론이나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다 정도로 들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는 언제부터 배웠냐면 일단 어릴 때부터 뭐 게임하느라 컴퓨터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 고등학생 제가 되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학원이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시내로 가는 컴퓨터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보올림피아드라는 이제 뭐 시연어로 이렇게 뭐 대회 준비하는 그런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가서 배웠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야자 시간에 이제 노트 공책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코딩하고 이렇게 샵 뭐 이렇게 적고 이런 놀이를 했었는데 근데 그 학원에 가니까 저만 고등학생이고 전부 다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런 뷰의 약간 모습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고 제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다니고 뭐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컴퓨터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연세대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는 제가 갔을 때는 공학부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2학년 때 정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약간 인생에서 재밌는 거를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노는 게 재밌어서 좀 놀았고 그다음에 2학년 때 돼서 이제 컴퓨터과를 당연히 저는 갈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이제 기계과 선배들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물리도 재밌고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들어가서 여름 방학 때 그 제어 연구실이라고 뭐 로봇 비슷하게 만드는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너무 재밌게 해서 좀 깨졌네요. 네, 아두이노라는 거를 제가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돼서 그 컴퓨터과에 대한 약간 그런 옛날에 배웠던 그런 재미있는 기억들이 있어서 이제 컴퓨터과 OOP라는 그 C++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뭐 수업도 목적이 있었지만 관심 있는 여자분이 수업을 들으시길래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수강도 끝내고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고 해서 이제 군대 대신에 약간 대학원에 가서 좀 더 이 만남을 오래 지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제가 뭔가 하면서 남은 것들인데 이제 C랑 C++ 뭐 저런 디지털 제어 이런 게 남았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또 뭐 뭔가 학과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뭐 전단지를 하나 붙이게 됐어요. 근데 붙이다 보니까 내가 뭘 붙이고 있나 하고 보니까 뭐 MI 영상 처리라는 대학원 과목이었어요. 근데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학부생이 대학원 수업 들으면 좀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대학원 수업 듣는다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구실에서 형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MRI에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 이렇게 찍는데 처음에는 사진으로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사진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선형대수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AX는 B라고 돼 있는 걸 이제 X가 이미지면 이제 X를 어떻게 하면 잘 복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원래 선형대수를 들었었지만 이제 4학년 2학기 때 저거를 한번 경험해 본 다음에 선형대수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선형대수에서.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또 이제 교수님이 선형대수 수업을 하시니까 조교도 하고 하면서 선형대수를 이제 총 3번을 같은 책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또 AI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MRI 영상 처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뭐 스핀 다이나믹스, 뭐 리니어 알지브라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스핀 다이나믹스는 제가 기계과에서 동력학 때 배운 거고 리니어 알지브라는 제가 이제 수업도 많이 듣고 조교도 하고 해서 이제 뭔가 되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없고
그리고 영상 처리를 공부하고 이제 논문을 쓰려면 실험을 하는데 실험할 때 필요한 기술이 C랑 C++, 그 다음에 디지털 제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쓸모가 있네? 하고 이제 또 재밌게 석사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그 컨퍼런스도 쓰고 그 다음에 저널도 억셉되고 그런 경험을 하고 되게 재밌게 지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머리예요. 그리고 이제 박사 때 연구 주제를 정하는데 제가 석사 때 어떤 그런 필요한 스킬들을 많이 익혔다고 생각해서 조금 챌린징한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제 의지, 교수님 의지 반으로 잡았는데 뭐 주제는 그거예요. MRI는 찍으면 구조적인 정보만 나오는데 어떻게 잘 찍으면 이게 기능적인 정보도 나와요. 요즘에 보면 뭐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됐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병변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이제 종양이 이게 악성이다, 양성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영상만 찍어도 바로 이렇게 컬러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논문 쓰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가 쓸 거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쓰시는 분들도 제가 뭐 피험자도 모집해서 했는데 그분들은 또 되게 이제 뭐 돌아가실 분들이고 곧 그래서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뭐 실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실험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의 결과가 나와도 그거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는 거, 논문 쓰고 이러면 되게 검증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시하고 있는 가정들을 한 번 더 두드려 보는 거, 이게 진짜 당연한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것 습관들이 들어서 되게 뭐 지금까지 좋고요. 그 다음에 박사를 졸업하려면 약간 인내심과 끈기가 또 필수라서 그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국가과제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도 잘 써먹고 있죠. 그리고 지나고 보니 아쉬웠던 거는 저희 연구실 특성상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협업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협업하고 좀 이제 사람들도 알고 하면 서로 이제 뭐 연구 외적으로도 많이 교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ISTP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박사 과정 하던 와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를 찾아다니는데 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진짜 재밌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알파고 AI가 뭐 이세돌 이겼다. 그런 사건이 딱 2016년에 터졌어요. 그래서 와 이거 AI라는 게 저렇게까지 발전했나? 그리고 저거를 뭔가 내가 연구하고 있는데 써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 4년 차였고 그거를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학계에서는 AI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되게 컸어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하고 있었던 걸 좀 많이 갈아엎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를 바꾸는 건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코세다의 앤드류의 뭐 스페셜 코스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돈 좀 내고 듣는 거.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제 나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다 듣고 그 실습도 돈 내면 실습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거 막 코스 5개인가 있는데 다 듣고 실습하고 잘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데이터셋을 뭔가를 한다는 것으로 마인드셋을 제가 잘 못 바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해왔던 것들이 그런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되나? 룰 베이스드에 되게 길들여 있었고, 그 대학원생 때 하던 연구도 어떻게 하면 그 코스트 펑션을 잘 짜서 하는 뭐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었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잘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네이버가 그때는 되게 잘 하고 있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해보면 실전을 경험해보면 좋겠다 해서 네이버 서머 인턴십을 지원해서 붙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가서 이제 배우면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부르더니 안 된다 졸업이나 해라 라고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졸업부터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래도 계속 뭔가 아쉬운 게 남았어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 했는데 그때 오션에서 그 플립스쿨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3기가 끝나고 모집이 끝나고 갑자기 3.5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했는데 그 이양구 펠로우의 그 딥러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스터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혼자 하기 힘든데 같이 가서 배우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모두연에서 저희 강연 요청 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플립스쿨이 끝나고 저게 좀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끝나고 책을 다 읽었는데도 이론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래서 어쩌라고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2019년부터 뭔가 간단한 예제부터 실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넷이라든지 뭐 사이클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는데 이제 파이썬을 또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립스쿨 터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모듈을 위한 파이썬인가?를 제가 열어가지고 한 3분밖에 안 오셨는데 그래도 같이 하면서 제가 파이썬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9년 초에 제가 막 이제 그 와이프가 임신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 교육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뭐 이렇게 플립스쿨도 경험해보면서 이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튜브에 테리님의 뭐 지금의 교육은 유죄라는 카이스트 강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봤는데 뭔가 되게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되게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제 한번 만나봅시다 했는데 뭐 결국 만나면 성사는 안 됐어요.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근데 그랬는데 또 우연히 그 아트랩에서 AI 대회 팀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제가 또 메일을 보내죠.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때 제가 딥러닝을 뭐 대회는커녕 딥러닝 거의 못하던 그 딥리니 시절이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팀원이 돼가지고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저희 팀이 최종 5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잘은 못했지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서로 이제 신뢰가 쌓이면서 테리님이 아트랩이 이제 지금 이미 창업이 돼 있지만 9월부터 뭔가 새로 또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초기 멤버 모집하는데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저는 또 고민이 됐죠. 사실 그 해외 포닥이랑 박사를 하고 나면 이제 해외 포닥을 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교수를 할 가능성이 열리니까요.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이런 처음에 선택의 기로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면 이제 어디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해외 포닥은 조금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근데 취업을 하게 되면 제가 이런 그 아주 극초기 스타트업에 취업할 기회가 생기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기업에 가서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는 데서 시작하고 배울 수도 있는데 내가 극초기 스타트업에 가면 얻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막 좋아지고 있을 때인데 저는 스타트업의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주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험을. 근데 제가 창업하지 않고 극초기 스타트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내 인생에서 몇 번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중에 뭐 대기업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스타트업 가서 이제 스타트업도 경험해보고 이제 그리고 테리님이 유명하시니까 AI도 옆에서 잘 배우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트랩에 합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합류할 때 마음이 제가 이제 살아온 걸 보면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는 뭐 하나를 되게 잘하는 뭐 박사과정 빼고는 하나를 되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 해도 잘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제너럴리스트로서 활약을 잘 해야지 하고 합류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합류할 때 마음은 저는 이제 AI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나 이런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성능을 더 올리고 모델링을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하면 될지 그거를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9월 17일인가? 저희 네이버 D2SF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6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딱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진짜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정해진 건 딱 두 개 있었어요. 우리는 AI를 할 거다. 그리고 타겟은 화장품 시장이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회의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되게 좋았던 거는, 저는 스타트업을 경험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다 스타트업 모르는 사람이고, 테리님도 뭐 스타트업 처음이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스타트업 공부를 했거든요. 1시간씩. 그 How to Start a Startup이라는 강의를 보면서. 그래서 초기에 진짜 되게 방황하는 와중에도 잘한 거는 저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AI를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데이터가 없죠, 당연히. 데이터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리고 뭘 만들어야 될지 목표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다 같이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했던 역할은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AI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 허황된다. 아니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뭔가 이제 기획하기로 했어요. 이거 시작하기로 했는데, 기획 들어가고 개발 쭉 다 들어가면 공수가 좀 많이 드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건지 빠르게 검증해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단한 데이터 크롤링이랑 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서 만드는 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트림릿이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한 프로토타입 구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플립스쿨 퍼실할 때 저기 Python for Everyone 보시면 크롤링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그거 하면서 크롤링을 조금 할 수 있게 돼서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만든 것들이 뭐 화장품 성분, 당신의 피부에 맞는 성분인지 안 맞는 성분인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유사 화장품을 검색해 주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데이터 확보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쇼핑몰 들어가서 다 이렇게 화장품 긁어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막 오타도 많고, 뭐 정형화돼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 정제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나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찍자, 우리 피부 타입을 알아야지 추천해 주는데, 피부 타입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떡할 거냐 해서, 그러면 사진 찍으면 피부 타입 알려주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은 사진을 수집하는 서비스를 만들자 해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기록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써서 딱 그 부위를 지정하면 거기 있는 사진을 잘 찍어주는 거. 그래서 뭐 렌즈 있는 상품도 있고 많거든요, 시중에. 그래서 그런 것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종이컵으로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심칩인데, 유심칩 잘라서 이렇게 네모 영역은 검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같은 부위를 잘 트래킹하게 해서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 니즈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하드웨어가 있으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허들이 생기니까 데이터 모이는 양이 적을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온 게, 이런 그 얼굴의 뭐 랜드마크 기반으로 영역을 검출해서 포즈가 바뀌어도 최대한 같은 영역으로 사진을 정형화해주는 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팀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있으면 그래도 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사진을 보고 비교해 보니까 조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정형화하면 좋겠다 해서 또 열심히 서치해 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만든 게 이제 스킨로그라는 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탭에서 이제 만듭시다라고 딱 하고 만들었던 그 서비스가, 잠깐만요. 스킨로그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네요. 네, 서비스가 스킨로그랑 매니폴드인데, 이제 그 만든 이유가 화장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공대생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테리님이랑 뭐 동현님이랑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거 광고 말고 이제 내 피부에 진짜 맞는 화장품을 줘야지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거에서 출발했고, 그러려면 내 피부 타입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피부 타입을 아는 AI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쌓자. 이렇게 돼서 피부를 기록하는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화장품까지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 역할이 뭐 앱 만들고 할 때 이제 어떤 게 가능한지, 어떤 게 불가능한지, 그 다음에 앞에 보여드렸듯이 그런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기획자들한테 그런 아이디어 제공해 주는 거,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제 기획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획자가 원하는 UX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쌓는 입장에서 원하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제1 목표가 AI이고 하니까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된다. 그래서 사진 한 장만으로도 뭔가 기록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3면 사진을 다 모으는 게 나중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에는 지금도 이제 3면 사진을 계속 모으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킨노가 매니폴드고요. 이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딱 요구가 또 나오죠. 이게 사진 찍으면 바로 뭔가 피드백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진 찍었을 때 뭔가 가치를 제공해주자. 그러려면 피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정보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답변이 저희는 데이터도 없고 레이블링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러니까 지금 쭉 다 얘기가 뭔가 우연의 연속인데 이제 다 정리해보니까 우연의 연속이더라고요. 마침 또 그때 서울대 피부과에서 저희한테 뭐 강연 부탁하는 그런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테리님이 예전에 발표했던 자리에 계시던 교수님께서 서울대 그 교수님께서 저희 페이스북 보시고 이제 이런 기록 서비스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피부과에서 강연해달라라고 해서 강연했더니 그럼 같이 우리 뭔가 국가과제 해봅시다라고 돼서 그때 딱 생겼던 게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고 피부 질환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저희 참가하면 그 온라인으로 사람들 휴대폰으로 사진 다 수집하고 뭐 정상인에 대해서도 수집하자 뭐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이랑 데이터가 동시에 생기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명의 사진을 수집하고 10만 원을 주고 저희가 1인당 10만 원 주고 수집하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테리님이랑 저랑 동현님이랑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쓸만한 데이터, 좋은 데이터 만들까라고 고민해서 나온 게 휴대폰 전면과 후면 사진을 다 수집해서 화질에 대한 어떤 변화도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앱도 3장이니까 저기도 다 3장 찍어가지고 3장 이상 찍어서 수집하고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영향도 있으니까 조명도 한번 찍었다가 다른 조명 가서 찍게 2가지 조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피부가 또 변하니까 2주 정도 간격 두고 또 수집해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수 있는 데이터 만들자라고 해서 총 이제 6,400장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를 띄웠는데 그래서 진짜 막 엄청 두근거렸죠. 막 이거 데이터가 생기고 이런 엄청난 데이터가 생기면 우리는 진짜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겼는데 제가 데이터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일단 사람들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선뜻 내가 10만 줄 테니까 사진 찍어주세요 이러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잘 모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대충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장 찍어야 되는데 뭐 2장만 찍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10장 찍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 검수하는데 거의 4개월을 다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느라 이제 AI 팀에서 뭐 하냐 이러는데 사람들이 뭐 하냐 하는데 뭐 AI 개발을 못하고 계속 검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그 스킨로그라는 앱이 안드로이드 앱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성적풀이 뭐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많이 확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래도 고생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첫 AI 모델, 이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됐는데 이제 뭘 만들까를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려고 하면 레이블링 하는데 시간 들고 돈 들고 하니까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저희 아트랩에서 보면 그 매니폴드라고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에는 화장품 드리고 사진 찍어 보내면 맞는 화장품 드리고 하는 거를 그 의사 선생님께서 보고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수동으로. 근데 그 너무너무 고급 인력이시고 바쁘신 분인데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자동화하면 우리가 매니폴드라는 화장품도 스케일업이 가능해지고 저분 고급 인력도 이제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익님께 부탁드렸죠. 이거 이제 되면 수익님 일 줄어들고 하니까 수익님이 레이블링 해주셔야 된다 해서 그분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이 많이 늘었죠. 근데 첫 모델 만들면서 딱 느낀 게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데이터 넣고 이제 로스 펑션 보고 이제 매트릭 보고 좋은 모델 고르면 끝 이건 줄 알았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하는데 레이블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레이블링 해도
이게 모델을 만들었을 때 성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테스트 셋도, 랜덤 스플릿해서 이거 하면 이게 테스트 셋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의문도 있고, 왜냐면 데이터 임밸런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엄청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자가 안 쓰면 뭐 어쩌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뭔가 커스텀 데이터로 개발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을 때, 이게, 매트릭 문제인지, 데이터셋 문제인지, 레이블링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님이 절대적인 정답이고 이 사람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임밸런스도 우리 고객이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이고 뭐 이렇게 다 가정을 하고 이제 어찌어찌 만들어 가지고 이제 MVP 개발하고 그 개발팀한테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21년에 인공지능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헤어 세그멘테이션에 참가해서 저희가 2등인가 했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가. 왜냐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고, 테스트 셋도 있고, 매트릭도 명확하고 하니까 그냥 성능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2주 동안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함께 그 뭐 헌진님, 현우님이라고 제가 실명도 적어놨는데 저분들께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게 뭐 실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떤 포인트들을 어떨 때는 어떤 거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전에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배웠던 기회여서 이제 엄청 힘든 와중에 인공지능 경진대회가 약간 한 줄기 빛이었고, 뭐 나름 돈도 정부 사업 지원금도 따와서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투자를 안 받으면 정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 사업을 또 대학원생 때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저랑 뭐 동현님이랑 아니면 태님 이분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저 때는 그 소아청소년 피부 질환을 수집했는데 한 번 또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자용 촬영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장소 되면 다시 찍으라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자동 검수도 넣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서비스를 만들고 디플로이를 할 때 그 개발팀이랑 또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프로그래밍에 재미가 있었고 옛날에 좀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런 간단한 이제 그런 그 저희가 플러터로 개발하는데 그런 예제를 만들어서 개발팀에 전달하니까 또 앱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뿌듯했던 경험이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이제 조명이랑 뭐 측정 정확도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줬을 때 이제 우리가 저것도 고도화해야 되구나 사람들이 그래도 쓰고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킨로그 주 사용자를 이제 사용자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보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같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트러블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얼른 MVP를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고 레이블링 할 사람도 없고 수익님 지금 딴 거 하고 바쁘시니까 제가 직접 이제 네모 치면서 레이블링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여드름인지 뭐 이게 점인지 뭐 김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또 그 전문의 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이 또 엄청 많이 시간을 써서 아직까지 레이블링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또다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트러블 디텍션에서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물체들이 사람이 다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전문이라고 해도. 근데 모델은 더 많이 찾아요, 사람보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뭐 그런 문제가 요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수익보 피부 평가해주는 그거를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또 외부 업체를 통해서 대량의 하겠어요. 그래서 한 8만 장 정도 레이블링을 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레이블러 분들이 치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이런 쉬프트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문제 자체가 뭔가 뭐 버스를 네모 쳐주세요 이런 문제랑 다르게 뭐 피부 민감도 뭐 수분이 몇 점인지 유분이 몇 점인지 평가해 주세요 이거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레이블링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레이블링 고생해서 했는데 데이터 쓰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왔고요.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되게 많이 발전이 된 거죠. 처음에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고, 이 레이블 데이터가 너무 많고, 노이즈 레이블이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고민이니까 약간 조금 돌이켜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구나,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외부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이랑 이제 트러블 디텍션의 정답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문의 네 분이서 레이블링을 일단 다 할 거예요. 같은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셋을 만들 것인가 라는 연구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대학원 연구실을 통해서 노이즈 레이블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뭐 레이블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노이즈 레이블을 그대로 써서 뭔가 좀 더 성능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서비스 중인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한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올해 또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또 재밌었죠. 그래서 서울과기대 학생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정답이 있고 하니까 되게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결과도 잘 나왔으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차피 이거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목표가 아니고 1등 하는 게 목표니까 그냥 리더보드에 오버피팅 시키자라고 해서 퍼블릭에서 그냥 1등 찍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최종으로는 3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저리 말을 많이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극초기 스타트업에서 AI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팀원분들한테 AI가 뭔지를 일단은 알려주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팀원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데이터 수집이랑 활용하는 그런 루프를 고민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저걸 테리님 통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되게 데이터가 잘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언레이블드 데이터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한 빠르게 MVP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팀원들이 써보고 피드백 주고 이게 아이디어가 막 어떤 식으로 그 고객한테 전달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AI를 개발할 때 제가 느낀 거는 너무 잘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고도화 시키면서 다 깨져야 되는 베이스라인의 역할이라서 일단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평가 매트릭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더라고요. 이게 뭐 서비스 그 개발하는 AI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아마 매트릭도 부정확할 텐데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면서 이 그 모델에 대한 사용자 반응도 보면서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AI 관련해서 국가 과제가 되게 많죠. 그래서 회사가 살려면 그거를 또 AI 아시는 분들이 실무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MVP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실제로 안 태우더라도 우리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조금씩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AI 인재분들 그분들께 설명드릴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AI 개발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극초기 스타트업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AI 개발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냥 극초기 스타트업에서 배운 점은 옆에서 보니까 스타트업 운영하는 거 진짜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창업할 줄 알았는데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진짜 한정된 자원, 뭐 돈, 시간, 사람 다 한정된 자원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치열하게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이 또 있죠. 내 시간? 내 시간을 써야 되나? 내가 이 회사 다녀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함께 알게 모르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았던 부분은 제너럴리스트로서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활용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개발을 할 줄 아는 제너럴리스트는 진짜 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점점 더 이제 인원이 충원되고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제너럴리스트가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자기 포지션을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페셜리스트로 다 채워져서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면 뭐 회사를 위해서든 날 위해서든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분명히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장점이 저는 개발도 알고 AI도 알고 비즈니스 쪽도 좀 아니까 이게 그 사이에서 뭔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AI팀 리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간다리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또 느낀 거는 이게 뭔가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시작하는 데에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에너지가 들고 그다음에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생에서 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했던 스타트업을 배우는 거, 그거는 제가 뭔가 공부해야지 이렇게 처음에는 공부를 했지만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3년 정도 있으니까 뭐 자연스레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스타트업 분들이랑 얘기하게 되면 뭐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제가 저도 모르게 뭐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따로 정리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한 꼭지로 넣긴 했지만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AI 대회를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일단은 그 평가 매트릭에 맞는 로스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이제 허점 같은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회 목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아니고 1등 하는 거 그게 목표니까 오버피팅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팀으로 협업할 때는 초반에 사용할 그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을 잘 정해놓고 이제 각자 게임 플레이 한 다음에 다시 모아서 베이스라인 새로 만들고 또 게임 플레이하고 베이스라인 새로 만들고 이 과정을 몇 번만 반복하면 리더보드에 어느새 상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특히 빠른 실험을 위해서 트레인셋 다 안 쓰는 거 저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걸 다 써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게 정리의 정리인데요. 이게 저도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뭔가 진행 경험에 비춰보면 어떤 경험도 다 언젠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뭐 대학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아틀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거 할 때도 그렇고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몰입하는 순간에는 잠깐 잊어먹었다가 다시 이제 생각나고 뭐 그래서 불안감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뭔가 이제 불안한데 계속하고 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마지노선 같은 걸 정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나 이거 재밌어서 뭔가 그 일을 시작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얘가 제가 생각나는 게 플립스쿨밖에 없는데 플립스쿨 와서 제가 뭔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만약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기획과 재밌을 것 같아서 왔는데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재밌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일 중간에 발견해서 그쪽으로 이제 떠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사 그쪽 코스 받다가도 아트랩 이제 급초기의 스타트업이 더 재밌는 일이 있어서 떠난 거고 그리고 아트랩 시작할 때도 저는 뭐 스타트업 배우고 AI 배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스타트업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끝은 보고 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망할 거겠지만 망해도 저는 목표를 달성한 거죠. 뭐 그런 거고 사실 그렇죠. 적어놨는데 저는 한 3년이면 다 성공하든 망하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성공하는 건 어렵고 생각보다 잘 안 망하더라고요. 회사가.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당연히 돈은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데 그것도 자기만의 선을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서 당연히 그 바텀 라인은 올라갈 텐데 필요한 돈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면 뭐 크게 내 행복에 지장이 없다라는 걸 알면 중요한 결정할 때 저런 팩터에 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뭐 회사 생활한 건 3년밖에 안 돼서 그리고 첫 회사고 이게 그래서 커리어를 잘 쌓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뭐 앞으로도 제가 재밌는 일 해 나가면서 그리고 가족 이제 굶기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돈은 벌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트랩에서 AI 연구자이자 기타 등등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AI 연구 개발자로 세상에 뿌리 내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모두팝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아트랩 하면 테리 태용원 말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제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저는 일단 AI 연구자였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를 했었고요. 제가 주로 했던 연구는 뇌파 중에 EEG라고 그 뭐 두피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착용해서 이제 그 뇌 신호를 비침습적으로 취득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걸 기반으로 이 사람이 지금 왼쪽을 상상하고 있는지 오른쪽을 상상하고 있는지 뭐 아에 이유 어떤 말을 하고자 해서 상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예측하는 문제나 아니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했던 거는 이제 치매 진단 같은 걸 좀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치 지문처럼 이제 뇌파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찾는 사람 인식 이런 문제까지 좀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재밌게 진행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현재 아트랩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AI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적 혹은 자부하기로는 뷰티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세계 최고로 AI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아주 전통적인 산업,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어떤 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데이터를 쌓고 어떻게 AI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맞춤형 화장품 소재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하면 이제 사실 남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 형님들의 와이프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형수님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피부 봐드리겠습니다. 피부에 맞게 화장품을 추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랩에서의 어떤 화장품 만드는 것 그리고 이걸 추천하고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나 그걸 AI 관점, 데이터 관점으로 풀이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로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제 세계 최초 AI 박사이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팔죠.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극초기 스타트업의 1호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제 생일 때 저를 이지매가 아니라 저를 축하해주는 축하 사진인데요. 그래서 2019년 창업 때부터 이제 함께했던 저희 테리님과 테리님께서 이제 저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 예수님을 경화하는 마음으로 저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장식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극초기 스타트업의 1호 멤버다 보니까 좀 워낙에 다양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트랩에서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제 AI 연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데이터 분석도 있고요. 제안서나 발표 보고서 다 있고요. 투자 유치하는 것도 함께 했고 용역 사업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홍보나 세일즈나 외부 미팅도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장 관리 제일 중요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가 오늘 AI 연구 개발자로 세상에 뿌리 내리기라는 제목을 발표를 하려니까 나 AI 제일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저는 AI 내용은 거의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학원에서 AI를 전공한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서 스타트업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AI 연구 개발자가 세상에 뿌리 내리는 본인이 알고 있는 AI 지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런 진로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 때 회고를 한번 해보고 내가 왜 스타트업에 합류했는지 좀 말씀드려보고 아트랩이 어떤 곳이고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연구자 기반에서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제가 느낀 점 좀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생활을 회고해서 이제 대학원 때 가장 가치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명저가 있습니다. 저 명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대학원을 다니셨거나 현재 다니시거나 다닐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꽤 몇 분 계시네요. 네, 대학원 하면 사실 되게 힘든 기억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이제 희화화하기도 많이 하고 요즘엔 그거 기반으로 이제 웹툰도 너무 힘든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만든 것도 있는데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억은 미화됩니다. 일단 졸업만 성공하시면은 그땐 좋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니시는 분 혹은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열심히 하셔서 잘 졸업을 하시면은
되게 우리 학교는 진짜 정원이 이뻤어. 막 나 되게 늘 웃으면서 다녔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이 아마 샘솟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두 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패친 중에 이제 권석준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일부 내용을 보니까 박사학위 과정은 그냥 원래 힘든 거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쭉 써주신 거를 제가 몇 가지만 뗐는데 학문에 대한 진지함, 고민과 고생, 끈기와 인내심, 불확실함과 우울함 속에서 계속 찾아오는 낮아지는 자존감, 퍼블리시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어떤 공포심. 이게 사실 저를 되돌이켜 봤을 때 제가 대학원 생활 내내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같은 고민으로 되게 우울하고 힘들어 하실 텐데요. 이게 원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권석준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니까 꼭 해야 했어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명히 어느 순간 이제 앞만 보고 달리게 되더라고요. 압박감을 워낙 심하게 받으니까 다른 건 다 쳐내고 내 연구에만 집중한다. 내 논문만 쓴다. 이런 생각을 막 달리게 되는데 당장 할 일만 신경 쓰기 바쁜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일 좀 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연구실이나 옆에 학과, 뭐 대회를 참여하거나 커뮤니티 활동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리고 되돌이켜 봤을 때 전문성은 길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그거에 더 나아가서 다양성을 길러야 되는 게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환기에도 좋고 여러분이 자존감을 더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그냥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전 사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광주에서 인공지능 동아리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저희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옆 연구실에선 뭐 하나, 이제 옆 학과에선 뭐 하나, 모든 학과나 모든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다 쓰는데 도대체 어떤 도메인에다 어떤 인공지능을 쓰고 있나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모여서 교류하는 시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구글 디벨로퍼스 그룹 GDG의 광주 챕터의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졸업을 할 때쯤부터 여기는 이제 용희님, 저 그리고 종우님과 함께 용희님이 현재 SS랩에 있고요. 종우님이 현재 캐티에 계시는데 함께 좀 어떻게 하면 좀 저희가 더 재밌는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일을 많이 벌렸습니다. 일을 많이 벌린 게 이런 뭐 강연 같은 게 사실 광주 같은 데는 진짜 그때 당시엔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AI 같은 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차라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에이지스트라는 인공지능 동아리에서 그 인공지능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좀 일반인들한테도 세미나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심이 돼서 좀 서울이나 이제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을 연사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도 이제 AI를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RNN이라든지 뭐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2달 동안 공부한 거를 이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 열어서 이제 그걸 이제 교육하고 이런 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까 여기 가장 끝에 모두콘 2018년에 제가 참석했던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모두의 연구소라는 것이 이제 서울에도 있구나, 뭐 이런 커뮤니티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발을 담그게 됐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6번째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지스트를 졸업하시고 창업하셨던 전태규 박사님이신데 오늘 마침 오셨더라고요. 네, 전태규 박사님께서 이제 모처럼 학교에 놀러 오셔가지고 본인이 먼저 AI를 먼저 연구한 다음에 창업을 해서 SIA라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이제 들려주실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생각해보면 대학원 때 다 재밌었고 다 좋았지만 다른 학과나 다른 연구실 학생들이랑 인공지능 연구 교류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만 알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이 이런 게 있구나. 경량화라는 문제도 풀 수가 있구나. 자율주행, 헬스케어, 에너지, 대기 환경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저마다 다른 도메인에 이때 처음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I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 제가 직접 해보니까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가르쳐야 더 쉽게 이해할까에 대해서. 그리고 GDG, 모두연, 뭐 케라스 코리아, 케글 코리아, 아르 코리아 이런 커뮤니티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세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AI를 전공하고 먼저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 때 가장 가치 있었던 일은 딴짓하기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은 포기해라는 절대 아니고요. 전문성은 당연히 길러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딴짓하는 게 사실은 제일 가치 있고 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풍성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 장치였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AI를 함께하는 여러 동료들의 생각을 그 방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는 점에서 이렇게 먼저 대학원 생활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딴짓도 열심히 해서 스타트업에 합류를 했는데 제가 왜 스타트업에 합류를 했는지를 좀 되돌이켜보고 지금 경험한 점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저의 첫 번째 기준은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나 기술 개발을 하고 싶다였어요. 논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구 과정 동안에 이제 뇌파를 기준으로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뭐 재밌게 했고 실제로 실험도 재밌었고 연구 과정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생활에 연동될 걸 생각하니까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파를 기준으로 뭔가 바이오메트릭처럼 지문처럼 쓸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하는데 굳이 뇌파로 그걸 해야 돼? 그냥 지문하면 되고 홍채 인식하면 되지 않나? 라든지 이 뇌파를 가지고 치매 진단 쪽의 연구를 계속 하는데 뭐 조기 진단이 아무리 의미 있어도 결국은 MRI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든지 그 어딘가에 걸쳐져 있는 뇌파라는 도메인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기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진짜 바로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젊은 리더랑 함께 일해보고 싶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은 지금도 너무나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원로 교수님이셨어요. 저희 학과의 가장 원로 교수님이셨고 제가 저희 연구실을 졸업한 마지막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한테 배울 때마다 늘 진짜 그 오래된 지혜와 그 해안 이런 거에 진짜 감탄하고 존경을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게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 동년배 정도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친구들은 대표님 죄송합니다. 친구라 해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어느 정도 눈높이로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젊은 리더와 함께 일을 하는 그것을 좀 꿈꿨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도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 이게 사실 컸습니다. 뭐 더 좋은 기업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더 안정적인 직장도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언젠간 저도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극초기 스타트업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내가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사이클을 먼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비즈니스나 조직 문화, 기술과 마케팅과 재무 투자 이런 모든 관점들을 이제 극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다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자신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태규 박사님께서 예전에 해주셨던 말인데 같이 창업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뺨을 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썼더니 이제 태균 형께서 이제 태리님 뺨 아직 멀쩡하냐고 수십 대 맞고 시작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거기에 또 김승일 소장님께서 지금도 많이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걸 보면서 좀 느껴졌어요. 이지석 교장님이나 박은수님께서는 승일 소장님 때리셨나 뭐 이런 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뛰어들었지만 뛰어든 만큼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굴러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물론 근데 그 와중에 스타트업에서 배우는 것들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레슨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저의 어떤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가장 크게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연구할 때는 고객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연구할 때는 이게 노벨티가 있나? 이거 하면 좀 퍼블리시가 되나? 데이터셋 쌓을 수 있나? 이거 하면은 어디 저널제 낼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흐름만 생각을 했고 심지어 저는 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빨리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업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까 고객이 시작점이다라는 걸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있고 요즘도 더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문제를 찾는 게 시작점이다. 그래서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풀고 싶은 문제를 내가 대신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처음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꿈이었는데 그거의 시작점이 고객이다라는 걸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인데요. 어쨌거나 저도 이제 AI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기술 스타트업에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제약 조건 상황에서 AI를 만들기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혼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생각보다 AI를 만들 수 있는 넉넉한 리소스가 전혀 없고요. 그럼 그 환경에서 어쨌거나 우리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케이스도 그렇지만 데이터가 없죠, 당연히.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화장품과 피부에 대해서 뛰어든 기업이다 보니까 그 어느 기업에도 없는 화장품 데이터와 피부 데이터라는 걸 저희가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회사는 데이터를 쌓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으면서 동시에 뭔가의 서비스를 돌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을 때 도대체 레이블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당연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고객이 사용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 정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 70% 나오면 이거 그냥 서비스 돌려도 되나? 80%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렇다고 100% 나올 때까지는 불가능하고 그것까지 기다릴 수 없는데 라는 상황에서 대체 우리가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는 이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타협을 하고 빠르게 런칭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했던 또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사람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극초기 스타트업으로 멤버들이 모였다 보니까 좀 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멤버들끼리만 뭔가 느껴지는, 초기 멤버들끼리 느껴지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근데 이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또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멤버들이 있는데 당연히 더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린 가진 게 없는데 뭐라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더 나은 소통이나 더 나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지금 이 멤버들 너무 함께해서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우리 아트랩이라는 어떤 조직의 문화를 함께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했게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우고 있는 건 이 돈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요. 약간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돈 버는 거를 약간 그렇게 보여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나 돈 많이 벌어라는 말을 앞에다 내세우는 것도 그렇게 좋게 안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계속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또 다른 의미인데요. 돈을 이제 우리 기업에 갖고 오기 위해서 서비스도 런칭해보고 투자도 받아보고 용역 사업도 해보고 정부 과제도 해봤는데 사실 뭘 해도 쉬운 일은 없다. 결국 돈 받는 거는 그 돈 받는 만큼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제가 돌고 돌아 생각이 든 거는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를 가장 정량화한 값이 돈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문제를 잘 풀었고 그래서 고객들이 그만큼 지갑을 열어준 거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갑을 열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마치 일종의 정확도를 높이기처럼 돈이라는 지표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진짜 큰 고통을 없애준 거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큰 고통을 우리가 해소시켜 드렸는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제가 합류했던 이유랑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아트랩은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팀인지 아마 지난주에 이미 테리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조금 리마인드 드리고 거기에 1호 멤버인 저는 그중에서 AI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트랩이고요. 아트랩은 AI 앤 로보틱스 테크 랩의 약자입니다. 저희는 아트, 더마톨러지, IT, 뷰티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기술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통해서 뷰티 산업을 혁신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소개드렸고 이제 지난주에 테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는 결국 화장품을 기술로 바라보고 데이터로 바라봤을 때 가장 핵심은 어떤 피부인지 파악을 하고 이 피부에 가장 꼭 맞는 화장품 무엇인지를 매칭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피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피부를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이나 문진으로부터 얻은 값으로부터 이 사람의 지금 현재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화장품을 매칭해야 되는지를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붙여서 AI를 붙여서 추천 AI 형태로 그 화장품 매칭을 하고 그럼 이것이 진짜 괜찮은 효과를 보여줬는지 혹은 잘못 보내줘서 오히려 뾰루지가 났는지 이런 것들 어떤 평가가 필요할 텐데 그 맞춤형 피드백을 저희가 받은 다음에 이 AI 구조를 계속해서 선순환고리로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스킨로그라는 그 피부 촬영 앱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서비스로 매니폴드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해서 직접 운영을 해왔고 이때의 경험 바탕으로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은 피부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제대로 화장품 추천할 수 있는지 이 기술을 사스 형태로 서비스 패키지로 엮어서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B2B 형태의 서비스를 함께 런칭을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일 중에 몇 가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AI 관련된 거를 좀 찾아와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부 타입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이제 문진이에요. 이제 뭐 T존에 번들거리십니까? 이런 질문에서 뭐 항상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는 문항들인데 사실 문항으로 묻고 싶은 게 워낙 너무 많죠. 그 불확실할 수도 있고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서비스를 위해서 화장품 추천을 위해서 100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누가 이제 100개를 풀겠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최소한의 문항으로 가장 최적의 문항을 찾아야 된다. 최소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항.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부과 병원 김홍성 원장님, 그리고 조수익 선생님, 이지수 선생님과 함께 작업한 논문인데요. 저희 이제 정밀 진단 기기로 촬영한 분들한테 이제 다 문진을 하게 요청을 해서 1000명 이상 이제 데이터 셋을 모아서 어떤 문진의 답이 이 피부 진단에 가장 효과적인가를 이제 정량적으로 좀 풀이를 했고 지금 현재 논문 서브미션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피처 셀렉션처럼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저희가 이거를 좀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장 추천 AI인데요. 앞에 훈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피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바일 사진이나 문진 이용해서 이제 수분, 유분, 민감, 색소, 침착, 주름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트러블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한 정보도 뽑아내고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 사람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고민이 뭔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정보를 뽑아내서 보습을 위해서는 어떤 제형을 맞춤형으로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민감성 혹은 색소 침착 혹은 주름에서 어떤 제품 어떤 기능들을 더 해줬을 때 가장 만족스러울까를 찾아서 이제 제공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지막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더 개선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격다짐으로 막 일단 물로라도 짜서 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짜도 되는지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검토를 받아서 이런 화장품 매칭해도 될까요? 라는 걸 이제 자문을 받아가면서 매칭을 해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똑바로 측정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거를 여러 개의 쌓인 데이터를 이제 분포를 보면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를 보시면은 이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주름 탄력 점수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이게 쭉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찍은 사진 기반의 그 주름 점수가 진짜 이렇게 쭉 떨어지나? 라고 이제 뿌려봤더니 이제 1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보이면서 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진짜 이렇게 똑바르게 저희가 그 주름 점수를 잘 찾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이 분포로 확인하고 이 분포로 안다라는 건 이제 어떤 특정 연령대에서 이 사람의 점수의 어떤 레인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당신은 이 연령대에서 상위 몇 %입니다. 뭐 이런 점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도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연령이랑 성별에 따라서 피부 고민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 쌓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패널은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화장품 만족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떤 제품에 어떤 피부 타입이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할까? 선호도와 불호도가 있을까라는 걸 이제 찾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희 아트랩의 예나님과 대선님과 함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정말 디지털 데이터 AI가 불모지였던 뷰티 산업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끼어들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품이라는 것은 진짜 AI가 들어갈 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했다면 우리 같은 어떤 전통적인 제조기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기업에도 AI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제 다른 중소기업들 분들을 만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컨설팅 해드리고 그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 영상도 강연 영상도 이제 찍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또 드려야겠다 싶어서 한 페이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1호 멤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진짜 극초기 스타트업에 내가 여기 가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가야 돼? 라는 고민이 들 때 갔을 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역할은 뭐지? 에 대해서 이제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해야 1호 멤버가 된다는 의미는 테드 영상 중에 혹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Leadership Lesson from Dancing Guy라는 어떤 테드 영상이 되게 오래된 게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이 들판에 한 분이 이렇게 막 춤을 춰요. 신나게 춤을 추면은
한참 지나면은 저 초록색 옷 입은 분이 와가지고 또 따라 같이 춤을 추거든요. 또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세 번째 멤버가 와서 이제 춤을 춰요. 그리고 이때부터 갑자기 2명, 3명, 5명, 10명씩 와서 갑자기 막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춤추는 사람이 이제 리더인 거죠. 리더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되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 리더인 거고, 대신에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일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게 리더의 공고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리더로 되려면 첫 번째 추종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first follower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추종자가 옆에서 같이 춤을 추면서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 리더와 함께 되게 평등하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게 이제 퍼스트 팔로워의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종자로 세컨드 팔로워가 나타났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추종자가 성공했다는 증거가 이제 이 두 번째 추종자가 나타나면서 보이는 거고, 셋이 모였다는 건 이제 군중이 된 거고, 이 군중이 만들어진 것부터가 이제 뉴스가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2명이든 몇 명이든 왔을 때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 이 지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가 되고 변화가 생성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스타트업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이 리더가 특히 저희 아트랩을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화장품에도 AI가 적용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화장품 마케팅으로 하는 거지. 무슨 화장품 데이터야? 화장품을 맞추려면 피부 진단을 잘해야 된다. 잘 믿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나는 그냥 꾸덕한 게 좋은데, 나는 제일 싼 거 쓰면 돼 라고 이제 세상이 바라보기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쟤네 라고 이제 리더가 한참 얘기할 때, 이걸 첫 번째로 저거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호 멤버의 역할이고, 그 1호 멤버가 계속해서 지지를 하지면 그때부터 이제 2호 멤버가 생기고 4호 멤버가 생기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완전 그 초기의 스타트업,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초기인 것 같은데 여길 내가 가도 되나? 이런 도전을 내가 해도 돼? 라는 어떤 고민이 들 텐데, 그 고민이 그냥 나 자신이 그냥 흔들려서인 건지, 혹은 이 리더를 진짜 믿어도 되는가의 관점에서 근데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믿고 나아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규모가 작아서 내가 힘이 안 나는 거라면 그냥 자신 있게 퍼스트 팔로워가 돼서 이제 세컨드 팔로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퍼스트 팔로워 1호 멤버가 된다는 것은 괴짜를 리더로 만드는 일, 요게 역할인 것 같고, 아마 오늘 온 저와 훈제님의 역할이 이 퍼스트 팔로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스타트업에 합류해서 스타트업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제가 완벽한 이제는 AI 리서처도 아니고 완벽한 비즈니스맨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연구자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논문 쓸 때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닝 받거든요. 리뷰어도 많이 만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구조화를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어떤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될까? 뭐 데이터를 어떻게 쌓고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로부터 터득한 업무 진행 방법, 이거 자체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 출신에서도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저도 지금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부족한 것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부족한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속도 내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할 때도 되돌이켜보면 아까 쉬운 문제를 먼저 푼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라고 해서 금방 푸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고, 이거 하려면 그래도 데이터를 더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 그래도 레이블링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 실험을 좀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속도 자체가 되게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기업이고,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뭔가 고객들을 만족하면서 이거 진짜 좋지 않아? 라고 이제 물어보려면은 속도를 더 빨리 내서 네, 먼저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done is better than perfect라고 돼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이제 돈의 기준도 다르고 퍼펙트 기준도 다르죠. 하지만은 그 와중에 나의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기보다 일단 빨리 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요즘 깨우치고 변화하고 있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의 제약을 고려해서 작은 단위 문제를 풀자.
라는 부분인데,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한테 이거 뭉쳐진 회초리 못 깬다고 했는데 이제 다 깬 그런 짤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죠, 모두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부러뜨리고 싶은데 저희는 정준하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 하나씩을 다 깨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나뭇가지부터 이제 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2개, 3개씩을 깰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저희 이제 최대한 자잘하게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발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달해 볼게요. 오늘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저는 대학원 박사를 졸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도메인 전혀 다른 피부와 화장품으로 옮겨가지고 피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말씀드렸지만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로서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기반으로 그때 경험했던 모든 걸 기반으로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모든 교점을 다 포함해서 최근 이제 어떤 대기업들과 협력도 하고, 혹은 대기업에 가서 저희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뷰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은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그리고 그 도전은 사실은 성장의 기회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AI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AI 최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AI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을 하니까 이제 되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뿅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컨설팅 경험 계속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스타트업 마트랩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도전의 연속이었고, 제가 그동안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감히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더 재밌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못할 일, 좀 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와서 AI 연구 개발자로 세상에 뿌리내리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현실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현실 문제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현실 세계 비즈니스에서 AI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AI를 공부한 연구 개발자라면은 진짜 세상에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마트랩입니다. 마트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고요. 네,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동현@마트랩.ai에 언제든지 제 진로 고민이나 문의가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제 우리 연사님의 이제 좋은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가까이 가서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앉아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조이고요. 저 지금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저는 이제 박사과정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생명과학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자체가 아까 데이터의 문제가 계속 있으셨는데 저희도 데이터의 문제가 항상 되게 크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는 어차피 대학원생이니까 논문 내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나 그런 쪽으로 가면은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숨이 딸려가지고 그 처음에 MVP였나요? 그 서비스를 이제 데이터를 모으셔서 처음 이제 런칭을 하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런칭할 때 어떤 좀 고민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생겼던 문제나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은 좀 그 경험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네. 제가 대답해도 괜찮나요? 네네네네. 네네. 저희는 일단은 그래도 요즘에 공개되어 있는 모델이랑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꽤 있어요. 뭐 제가 생명분은 잘 몰라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라이센스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만드는 저희의 AI 모델의 목표는 데이터를 잘 쌓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포즈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 그것도 이제 공개된 모델을 쓴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제공하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쌓을 수 있는 루프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걸 해보자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야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뭐 이게 대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서비스를 했을 때 그 자체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처럼 뭔가 그게 문제가 뭐든 이제 생각한 거 뭔가 다른 그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혹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그런 뭔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던 문제들이 혹시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긴 하시지만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네네. 계속 이런 뭔가 트러블 슈팅 같은 거 계속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AI, 그러니까 딥러닝으로는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중간에 그 다행히도 국가 과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AI 허브라고 들어가 보시면 저희랑 비슷하게 그런 그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유사한 데이터셋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저 뒤에 분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스타트업 자체에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초기 스타트업이시잖아요. 그럼 사실 호기롭게 시작해도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사실 결과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은 늘 막막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뭐랄까 초기 BM이 계속 막 좀 막 조언에 의해서 피보팅이 막 엄청나게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했던 김동현입니다. 그, 네, 질문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는데 저희 피보팅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에서야 하고 있는 게 이거지 처음부터 진짜 정신 못 차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고객이다라고 느꼈던 게 고객을 뭘 알아야 화장품이든 뭐든 하겠는데 지금 초기 창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리님, 저 훈제님이거든요. 다 그냥 엄마가 사준 화장품 쓰고 여동생이 화장품 사준 화장품 쓰고 와이프가 사준 거 쓰고 이러다가 이제 화장품은 뭐 때문에 구매하지? 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고객의 문제를 찾는 게 전혀 쉽지 않았고 이게 진짜 큰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계속된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엄청나게 많이 피보팅을 했고 물론 그 뷰티 분야에 한정해서 이제 계속해서 피보팅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민을 해결해 줬을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서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돌면서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초창기 멤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다 엎어지고 뭐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없애고 오늘부터 새롭게 기획 새로 시작하자 뭐 오늘부터 새롭게 인터뷰 따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버티는 게 사실 초기 멤버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프레트리트 모델을 이렇게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저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언이나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모델 파인튜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사실 파인튜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웨이트로부터 학습해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로 비슷한 태스크가 있고 거기서 파인튜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경험상 그 파인튜닝 할 때도 하이퍼 파라미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실험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엄청 너무 줄이면 학습이 아예 안 될 거고 너무 높이면 파인튜닝이 의미가 없을 거고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웨이트 프레이즈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실험할 항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다 실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아,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하라는 네네. 하이퍼 말씀이신 거죠? 파라미터가 네네. 그냥
그런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을 통칭하는 건데 그거 하나씩 다 바꿔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대회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파라미터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수상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하십니까? 대회에서도 그런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저희도 그 처음에 초창기 수익보 모델 만들 때 한 뭐 수백 개의 모델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거 쓰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뭐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태스크별로 이제 작업하시면서 감이 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 많이 겪어보고 대신에 정리를 잘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플라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네,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인턴트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창업이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석사는 짧고 박사는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박사 과정까지 발표된다고 하면 30대 중반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생활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최소 5년에서 7년 안팎의 시간적 경제적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 건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기회비용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라서 크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개월째 되시고 이제 현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는 석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석사 하면서 공을 쓰는 것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 회사에서 AI 리서치라든지 AI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연구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구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선호하는 게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제가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고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실 화장품 말고도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수면 패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보니까 측정하는 거는 피부 사진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화장품을 제공했을 때 얼마나 피부가 개선되는지만을 지금 요소를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차후에 이제 더 늘려가실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은 그 화장품의 영향력이 다른 거는 무시할 정도로 크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 상품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피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 몸에서 나오는 거 말고 외부적인 환경도 워낙 많거든요. 뭐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온도도 있을 거고 습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게 다 고려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추천 처방을 할 때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좀 더 유분이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조금 더 유분이 덜한 좀 산뜻한 제품,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아무리 유분이 많은 사람도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일단 조금 더 상향해서 제형을 만든다든지 저희가 아직 미세먼지나 이런 것까지는 다 고려를 못 해봤지만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문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평상시에도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아니면 뭐 생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서 쉽게 뒤집어지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이제 문항을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조금 더 순하고 진정될 수 있는 제품 처방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이 이렇게 대기업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초기 스타트업 같은 데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만나보면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어울리는 사람에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데 합격이 되면 또 글로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합격하더라도 초기 스타트업으로 가라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랑요. 두 번째는 근데 초기 스타트업은 사실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할 때 뭘 보고 가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 둘 다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초기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는
자기 관심사를 기준으로 어떤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도 고생을 엄청 하실 건데 그나마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가서 고생하시는 게 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랑 초기 스타트업을 이제 어떤 분한테 추천하실지 질문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 초기 스타트업에서 사람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한 명 한 명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이게 비중이 크잖아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한 2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명이 들어오면 이제 5% 인원 그냥 비중으로 따지면 5%가 늘어나는 건데 그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만약에 그분을 너무 많이 챙겨 드려야 된다 하면 저희는 사람 한 명을 뽑았는데 사람 한 명이 일을 더 못하게 돼서 21명이 된 게 아니라 19명이 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잘 끌어갈 수 있고 뭔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스타트업에 지원해도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잘 하시겠지만 스타트업에서 잘 뽑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기업에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 네이버 부스트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드렸는데 요즘에 와이펠도 그렇고 부스트캠프도 그렇고 되게 그 커리큘럼도 잘 짜져 있고 그 배우시는 것들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뭔가 내가 초기 스타트업 가기에는 그런 신뢰라든지 뭐 이런 꼼꼼함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대기업에 가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만 끌어주고 이제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니까요, 대기업은. 저도 사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거예요. 저희보다는 그럴 건데 그래서 그런 데 가면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고 실무에 대한 경험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뭐 와- 완전 스타트업만 가고 싶다가 아니면 저는 이제 대기업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스타트업에 가기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뽑는 입장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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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 역시 이제 대기업을 다녀보진 않았고, 하지만 요즘에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대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냥 견눈질로 본 걸 기반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은 결국 홍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주도성이 있는 자리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하라는 거 시키는 거 해도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스타트업에 굳이 도전을 안 하시는 게 더 좋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내 의지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변화를 줬을 때 이 서비스가 진짜 일주일 만에 바뀌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내가 만든 서비스가 일주일 만에 바뀌어서 고객한테 닿는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많이 힘든 일이지 않을까? 물론 대기업도 되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막 하겠지만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처음 스타트업에 가냐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 가냐를 이제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그분은 아마 주니어 정도일 거고 주니어일 때 대기업에 가신다면 사실은 위에서 하라는 걸 하기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그 주니어가 오신다 하더라도 더 의견을 내는 것을 사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는 사실 얻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창업 초기 멤버부터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 5인 이하 기업일 때, 10인 이하 기업일 때, 15인, 20인일 때 늘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수가 5명, 10명 뭐가 그렇게 달라라고 느낄 수 있는데 5명에서 10명만 돼도 그 소통해야 되는 에너지 코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고 그 5명에서 10명만 돼도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가짓수도 많아지고 그게 20명이 되고 이게 만약에 50명이 되고 이제 100명까지 된다면 사실은 정말 그 복잡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스타트업은 아닐 거다. 그 기업의 규모나 그 기업이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는 도메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스타트업이라고 겉으로는 흉내내지만 사실상 대기업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이미 조직이 너무 커서 100명에 가까운 기업이지만은 정말 유기적으로 되게 빠르게 런칭하는 거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커뮤니티라든지
그냥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테크 블로그나 이런 데 통해서 얻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접하기 쉬운 방법이 아닐까 정도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AI를 이 세상에 뿌리내기 위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듣는 부정적인 얘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말하지 않으셔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트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AI를 세상에 뿌리내리고 있는 두 분이 계속해서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를 네 사실 대표님께서 보고 계셔가지고 마라마스로 해야 되나? 네. 저희는 원동력을 할 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속에서 나오는 동력이 있을 수 있고 내 외부에서부터 올 수 있는 동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거는 당연히 어떤 금전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또 다른 복지 혜택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그거야 뭐 굳이 말하자면 일회성 보상이라는 느낌이지 그게 본질적으로 내가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는 혜택으로 사실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원동력이 되려면은 내가 스스로가 재밌고 이게 진짜 이 문제 무조건 풀리는 문제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일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몰입하고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계속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피벗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진짜 지쳐 나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정신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정신적 지주로서 저희 대표님이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아니라 CTO님이나 어떻게 그렇게 항상 정신을 잡아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멤버가 있느냐 이것도 사실 되게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은 오래 갈 수 있는 거는 이 문제 무조건 세상에 풀리는 문제다라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달리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우리 멤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좀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국가과제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국가과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좀비 회사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국가과제를 많이 이제 해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되돌아보셨을 때 어떤 그 데이터를 얻는 거를 제외를 하고 그럼 다시 되돌아가시면 그거를 국가과제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았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좀비 회사라는 단어를 대표님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드신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에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업이 뭐, 당연히 투자금이 들어오고, 당연히 매출이 나오고, 당연히 성장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스타트업은 투자도 힘들고, 매출 내기도 힘들고, 당연히 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아직까지 쉽게 안 망한 이유가 국가 과제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랑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르지만 않다면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또 저는 부정적이고요. 적당히 이제 먹고 살 만큼만 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현업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공부하셨던 방법 중에 추천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진로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요. 우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제가 아이펠은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부스트캠프는 제가 멘토로서 참고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부스트캠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펠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거는 어떤
어느 정도 그런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뭔가 했으니까 이제 취직해야지라고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프로그램이 끝났고 내가 어떤 학습이 끝났으면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AI나 딥러닝은 하나의 툴일 뿐이지, 이제 어떤 문제를 내가 풀고 싶은지, 어떤 문제에 관심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문제랑 내가 그런 공부했던 기술들이 합쳐졌을 때 기업에서는 그 사람을 매력 있게 느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떤 뭐 기술만 있고 수료증만 있으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게 잘 됐으면 왜 잘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신 흔적이 보인다면 기업에서는 서로 아마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진님께서 온라인으로 또 질문 주셨는데요. 기존 소타 기법들을 논문에 나온 성능 수준으로 재현하려면 어떤 게 좋을지 약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해야지 재현이 되고, 다른 데이터로 소타를 적용하면 이제 내 데이터에서 성능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뿐이지 반드시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데이터로 하려면 이제 뭐 소타 갖다 쓰는 것도 좋고 하는데, 이제 되게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소타라고 다 내 데이터에서 내 세팅에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성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 질문 2개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아트랩에서 하고 계신 거랑 비슷하게 먼저 서비스를 런칭하고 그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저희도 데이터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스킨로그에서 하는 것도 100명의 하루치 데이터보다 20명의 5일치 데이터가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번 기록한 사람이 다음에 또 기록을 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데이터 수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록하고 그 스킨로그 슬로건이 촬영은 쉽게 기록은 아니다. 촬영은 빠르게 기록은 쉽게인가? 죄송합니다. 대관장님.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기 쉬운 거를 키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킨로그 다운받아 보시면 이제 사진 찍었을 때 날짜별로 슬라이딩 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UX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기록을 할 수 있게 이제 넛지를 주는 거,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고민하는 게, 그럼에도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면 기록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트러블이나 피부 상태에 대한 그래프를 인바디 그래프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걸 개발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훨씬 더 큰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팔로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더의 결정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좀 그런 해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어려운데요. 네. 초기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사실은 뭐 싸운다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견 충돌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당연히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거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 훈재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마음가짐을 첫 1년 정도는 결국은 뭘 하든 대표님의 의견을 좀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거나 이 기업은 일단 그 비전이 어쨌거나 대표님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저는 퍼스트 팔로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공동 창립 멤버로 보는 거고, 어쨌거나 몇 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분명히 대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퍼스트 팔로워의 역할이니까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물론 그 중에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도 제 나름대로 쳐내고,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영역만 추려내서 그걸 제 언어로 바꿔서 이제 멤버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저는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저의 포지셔닝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일을 굴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충돌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가장 더 근간에는 사실 A를 하든 B를 하든 똑같다였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 사람이 A를 원하고 난 B를 원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게 A인지 B인지는 하기 전에 모른다.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없고 빠르게 실행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